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 배경에 있던 private not authentication이라는 함수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런 코드가 배경에 있었는지. 앞전 시간에서 사실 너무나 인사이트풀한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이해,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큐샵이라든지 이런 퀀텀 컴퓨팅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이런 퀀텀 컴퓨팅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 이해를 높이는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전 시간에서 이 뉴로사이언스 하시면서 결국의 내용은 디지털 트윈이었던 내용들도 저는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실 소프트웨어 핵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IT 환경에 대한 변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텍스트 기반의 어떤 컴퓨팅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웹페이지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배경에는 그 윈도우 95 설치를 95번을 해야 된다고 조롱을 받았던 윈도우 95의 성공 배경에는 이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역시 개발자들 분들의 몫이었고, 웹, 모바일 그런 시대 역시 아마 여기 계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분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이 없었다면 그런 변화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시대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의 변화도 사실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들이 사실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입니다. 누구는 온라인에, 누구는 오프라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것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선택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기술 지원을 인도로부터 받는 그러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도 또 글로벌로 나가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이 섞이고 시간대가 섞인 형태의 개발 환경은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팀들이 분산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코드를 체크인하고 머징하고 디플로이하고 계속 업데이트 유지 보수하는 일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왜 데브옵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LLM 같은 경우에도 LMM옵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옵스와 데브가 합쳐지는 환경들은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복잡해짐으로써 엔지니어들 간의 마찰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머셜 소프트웨어, 서버 사이드, 프론트엔드, 이젠 LLM까지 겹쳐져서 수많은 엔지니어링 티어에서의 어떤 간극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벌어지거나 좁혀지거나,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결국의 복잡도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마찰과 간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올리는, 또 개발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업무 중단이라고 해서 아마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코드를 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 기술적인 자료, 그리고 현장의 프랙티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퓨어 코어 개발자들은 하루에 몇 라인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코딩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과 순수하게 코딩을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물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일을 시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순수하게 집중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 일을 안 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미팅에 불려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뭐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또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셋업하고 컨피그레이션하고 그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엔지니어링 시스템과의 마찰,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통해서 오히려 이런 개발자가 아주 집중해서 코딩을 할 수 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결코 개발자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매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목적들은 인프라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사실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처음부터 그라운드 제로부터 만들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랜딩존 설계를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탑재하는 형태대로 함으로써 그런 시스템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오늘날에는 필수적인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근대화의 요소들인 측면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인프라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로직과 실제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생산성,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잘 정의된 요구 조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스트럭처라는 부분들과는 별개적으로 좀 더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앱을 개발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일을 도와주는, 즉 어시스턴트 역할 또는 코파일럿으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드리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그겁니다. 윗분들은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개발자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AI는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한다는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속도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고, 설명문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코딩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 예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쪽 화면에 놓고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에스크라는 태그를 치고 이 개발 툴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만약에 초보 개발자라면 런타임 도중에 코드를 디버깅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생각 중이라고 하고 아주 한글로 친절하게 이 툴에서 어떻게 런타임 중에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즉 핫 릴로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1, 2, 3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 뭐 저거는 그냥 어딘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자는 누군가가 물어보는 걸 싫어하고 답변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형상들이 더 두드러져요. 혼나기 싫고 괜히 물어봤다.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쉽게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AI로 내가 하기 쉬운 말로 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사전에 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AI를 내가 나를 대체하는 존재라든지 아니면 나 대신 모든 코딩을 다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이 코딩을 하고 있는 페어 프로그래머로서의 어떤 역할로 본다라면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혹가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GitHub 코파일럿이만 있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코드가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프롬프트를 줘야지만이 적절한 컴플리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기본적인 LLM의 공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볼까요? 제가 정말 이상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코파일럿에 이 코드가 아무래도 잘 동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잘못된 코드를 작성해놓고 문제점을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코드는 0으로 나누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했을 경우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수정된 코드를 바로 이렇게 제안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 안에 0이 들어가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나면서 익셉션이 날 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그걸 픽스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딘가 인터넷을 서핑을 하고 찾아서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런 부분들은 AI한테 시켜서도 된다는 거죠. 이메일 어드레스를 밸리데이션 하는 그 정규식을 알려줘. 그게 무슨 하이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서 서치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으로 이메일 정규식 표현을 하는 밸리데이션하는 룰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찾고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는데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는 뿐인 거죠. 그 5분 걸리는 작업들도 우리가 단 1초 만에 끝낼 수 있다라면 1, 2초 만에 끝낼 수 있다라면 개발자는 오히려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로직을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코드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발자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개발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코드를 개발하라는 의미 역시 아닙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개발자의 생산성이 증가라는 부분들은 놀라운 그런 통계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정신적 노력이 감소됐다. 74% 좋아하는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73%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처음에 GitHub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딩을 할 때 55%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어떤 특정한 포커스 그룹의 테스트 결과이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저겁니다. 가운데 있는 74%의 응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싫은 반복적인 코드,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코드 체크인을 하면서 다 알고 있을 법한 설명을 쓰기가 싫어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코드 체크인을 하면서 디스크립션을 엉망으로 씁니다.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AI 애시스턴트 어떤 일을 도와주냐면 코드 체크인을 할 때 그 코드에 변경된 부분들을 보고 자동으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돼서 수정했다라는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줘서 체크인할 때 그 커멘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훨씬 더 인간보다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표현합니다.
생산성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에 더 좋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생산성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더 많은 라인의 코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년 서베이 결과 중에 블룸버그에서 한 부분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딩 어시스턴트, 이미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국내 SI 업체들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하고 각 회사마다 자사의 코딩 어시스턴트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아주 압도적으로 잘한 회사가 하나는 있긴 있습니다. 네, 왠지 영업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라든지 아니면 비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훈련된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깃허브에 있는 공개된 소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빗 코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패턴들은 절대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많은 착각들은 기존에 학습된 내용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보여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LLM 원칙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뿐이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보여주는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I 어시스턴트들은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중복되는 코드라든지 어디서 많이 봤던 코드들의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면 리포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쉬운 구구단 코드라든지 어떤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워낙 코드 형태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훈련된 형태되는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코파일럿은 완벽하게 보안을 검사를 하거나 컴파일링을 다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화면만 아무리 째려보고 있어도 코드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마 좀 전 이진영 교수님의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뇌파를 감지해가지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으면 마음을 알아서 미리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되면 마음속에 코드를 읽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도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내가 이 어시스턴트에 원하는 디렉션을 잘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전 함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려준다든지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라면 그 패턴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의 어떤 그런 코딩을 알 수 있는 RAG 형태의 참조할 만한 소스 레퍼지터리를 지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LLM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최적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오픈소스로 하고 있는 시멘틱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제가 LLM을 기반으로 만드는 어시스턴트가 개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개발자가 LLM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랭체인이라는 부분들의 오픈소스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멘틱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개발자들이 생성형 AI, 즉 LLM은 나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그냥 내가 코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물어볼 때 답변을 해주는 애지 이걸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나와는 LLM은 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 기존 애플리케이션 뭐 ERP가 됐던 CRM이 됐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LLM 기반의 기능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버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UI를 만들거나 이런 그런 메뉴 핸들링이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언어로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받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지금의 많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파일에 메뉴에 들어가서 서치에 메뉴를 누르고 검색 조건을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어떠한 형태의 뭐 영업 부서의 자료를 보여줘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휴먼 텍스트 프롬프트가 그대로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용 솔루션과 연동이 돼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멘틱 커널과 같은 부분들은 LLM을 네이티브 코드로
접근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 프레임워크, SD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DK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프로그램 랭귀지는 C#, 파이썬, 자바 이런 형태대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멘틱 커널은 말 그대로 커널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AI 서비스를 골라야 될지,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서비스를 고르고 프롬프트를 렌더링하고 어떤 AI 서비스를 인보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AI 랭귀지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GPT를 쓸 건지 허잉 쓸 건지 아니면 네이버 클로버 X를 쓸 건지를 선택을 해서 파싱을 해서 LLM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수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모델 셀렉션,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텔레메트리에 대한 조정,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커널이 중심에 있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SDK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이커머스 앱을 개발했던, SNS를 개발했던, 기계를 동작하는 앱을 개발했던 이러한 SDK나 시멘틱 커널을 이용을 해서 LLM과 기존의 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른 각도로 도식화한 겁니다. 프롬프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컨텍스트 처리를 하게 되는데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된 API,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실행, 함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대로 다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런 확장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멘틱 커널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능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즉 API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API 기능들을 기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단일 기능들을 어토믹 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그걸 플러그인 형태로 불러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플래너는 이러한 API들을 플러그인들을 나열을 하거나 어떻게 실행을 할 건가, 아니면 매번 실행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실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다 LLM을 기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LM이 어느 정도에 대한 메모리를 적당히 기억을 하면서 마치 메멘토에서 나오는 그 메모를 기억하는 그런 형태대로 각각의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코드 레벨은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코드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런 LLM을 기반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혁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AI를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석을 달고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한 달 내내 누군가의 코드를 보고 주석 달고 유닛 테스트하고 문서화하는데 34불을 주겠다라고, 즉 5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면 아마 멱살을 잡고 1시간도 못 하실 겁니다. AI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이런 LLM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시점이라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도 아닌 지금 현재 시점에서 LLM은 누구나 써야 되는 그러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 좋은 도구를 통해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또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